민주당이 지금 마은혁 판사를 임명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은혁 재판관. 그래서 이 마은혁이 과연 어떤 판결을 지금까지 내렸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네. 아직까지 언론 기사 한 어떤 데서도 나오지 않은 사실인데 마은혁 판사가 서부지법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판결을 맡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지성호 의원이거든요. 아하. 네, 이게 예. 지성호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기 이전에 나우라는 북한 인권 단체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나우라는 인권 단체가 초기에 설립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그 국민들의 그 후원금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조직이 워낙 작다 보니까 후원금 관리를 잘 못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조직이 커지면서 회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서야 회계가 좀 잡혀지면서 후원금 내용들이 산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앞전 내용, 그 나우라는 조직이 되게 작았을 때에 예. 그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좀 기소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나우라는 예. 단체가 초기에 한 5명, 6명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탈주민들이 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건 고의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에 약식 기소를 약식 기소. 합니다. 예. 근데 마은혁 판사가 그 1심 재판관이었거든요. 네. 어떤 판결을 내린 줄 아십니까? 검찰이 분명 5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마은혁은 2천만 원을 때려버립니다. 2천만요. 네. 예. 2천만 원을 때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피고 측에서는 아니 검사도 나한테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네. 판사가 거기다 어떻게 2천만 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찾아봤더니 마은혁 판사가 과거에 했던 그 사회주의 운동 그런 어떤 그 이민 좌파 노련, 성향의 예. 어떤 그런 활동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북한 인권 활동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아. 이 사건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인권 단체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거든요. 예. 근데 그 판결을 다 어디서 했느냐? 서부지법에서 했습니다. 아. 서부지법에서 그리고 마은혁 판사가 꽤 여러 가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꼭 기사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때 진짜 서부지법에 무슨 비밀의 숲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빨리 지성호 의원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예. 왜 내 얘기를 아무도 안 써주냐라고 해서 우리 이동재 기자님이나 우리 최현민 기자님이나 이런 정말 예. 열렬 기자님들께서 이걸 좀 예.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네. 정말 이거는 의례적인 일이죠. 2천만 원 선고 이게 4배 곱하기 4배가 되는 거 이거 네네. 진짜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아직도 2심 재판 중인데 예.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일단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했던 그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이제 기상천외한 그런 법 논리로 그렇죠.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준 바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다른 당은 기소 안 했는데 왜 얘네만 했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하면서. 차별적이라고 하면서. 예? 근데 사실 따지면 민주당하고 그때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로텐더를 불법 점거했는데 네. 민주당은 자진해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게 문제가 없다. 차별적이라고 하면서 공소 기각을 했는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서 항소심하고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당신 그 판단 잘못됐어 뒤집었어요. 예. 근데 청문회 때 가장 인생에서 아쉬운 판결이 뭐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지혜가 부족해서 예. 대법관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가 200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회찬 전 의원 관련해서 그렇죠. 후원금하고 예. 찾아갔거든요. 네. 현직 판사가. 그렇다면 민노당 관련해 가지고 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저는 이거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양심이라는 것들을 본인의 신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직업 윤리 의식으로서의 어떤 양심이거든요. 법의 잣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예. 그 내 안에 저 깊숙이 있는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그걸 그렇죠. 억누르면서 재판을 해야 예. 되는 게 진짜 판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밀리게 된 그런 셈이에요. 어제 제가 찌라시 받은 걸 보니까 4대4, 8대0 다양한 내용들이 받은 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오후 5시 반에 어제 오후 5시 반에 헌재가 국회로 선고일자를 통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썰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이거 또 이런 건 누가 만들어내냐 싶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헌재가 또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받은 글은 어디서 만드는지 저는 대충 예측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대충 예. 예측은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예. 그런 어떤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한테 뭔가 되고 있다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근데 이게 맞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원칙은 이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암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저기 다른 곳에서 패널 할 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러시아제 권총으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말했죠. 저도 사건 기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위급하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빨리 이재명 대표 일정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었잖아요. 신고 안 하고 무조건 기자들은 다 알린 겁니다. 이게 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테러범이 있다고 한다면 암살범이 있다고 한다면 조용히 경찰에 얘기해서 그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너 빨리 도망가. 진실이 도망가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진짜 뭐 하는 거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팩트에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급하다 보니까 일종의 쇼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다 떠나서 어떤 정치인이든 그런 테러와 암살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대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거짓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어준 해가지고 한동훈 암살도 해가지고 주구장창 울고 먹다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선원 측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냈잖아요. 문서를. 이거 뭐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부승찬 의원조차도 이거 관련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본인들이 볼 때도 굉장히 되게 궁색한 그런 상황인데 뭐 어제는 뭐 러시아제 권총이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707인가요? HID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한 거죠. 거기에 있는 오비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뭔가 암살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지금. 물론 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그거는 약간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왔고 저는 그 기사 본 순간에 한 명 그 모 대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격수로 유명했던 과거 조국 저격수였던 우리 이준우 대변인한테 저는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형님 저격을 했더니 나는 러시아제 권총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짧게 말씀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다음에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도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신 확인을 하지 않아서 공지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헛소문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재명이 패문부재와 이사불명을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물을 얘기죠. 뭐 대통령한테 왜 그럽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헌재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데 수신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먼저 수신을 할 사람이고 또 대통령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변호인단까지도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신을 확인을 하지 않아서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 사실 결과가 늦어지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줄 탄핵을 남발했기 때문에 그 앞선 탄핵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이 지금 그에 대한 청구서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대통령 탄핵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수많은 탄핵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앞선 탄핵에 대해서는 다 헌재가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대통령 탄핵만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면 국민들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앞선 탄핵들이 이유가 되어서 대통령께서 계엄을 일으킨 건데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통령 탄핵만 먼저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최재감사원장은 나중에 기각이 되면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 그렇기 때문에 절차대로 해라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그제서야 앞선 탄핵에 대해서 이제 뭐 몇 명씩 덤태기를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뭐 3+1이에요, 뭐 4+1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탄핵 재판을 이렇게 4명씩, 5명씩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아수라판으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고 탄핵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건 알겠는데 당신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것들이 오물이니까 일단 네. 그거 치우고 나서 그 다음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기다려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약간 1+3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만두 3개랑 동그랑땡 1개 묶어서 파는 마트에서 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약간 뜬금없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동안 90일 넘게 뭐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법조계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14일에 내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오늘 13일이잖아요. 2, 3일 전에는 최소한 통지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14일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는 28일 선고를 점치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선고 후에. 네. 예. 저는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14일을 규정한 것 자체가 케이스도 다른데 네. 그냥 언론에서 그거를 너무 쉽게 쓰더라고요. 뭐 종결하고 나서 뭐 2주 후에는 통상적으로 나오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다 보니까 뭐 2주 안에 무조건 나온다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죠. 언론마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했는데 저는 맞지 않다. 케이스가 너무 다 다르고 무엇보다도 홍장원이나 곽정근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면이 흔들리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검찰 조사,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공판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예. 앞장섰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기일을 일방적으로 8차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해놓고 났는데 여전히 논란이 가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속 취소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채택된 증거가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의에서 판결까지도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대 몇 도 안 나와 있다. 결국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이 제법 걸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원래는 한독수 관련해 가지고 그 심판을 되게 늦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지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감사원장을 이번 주에 하니까 다음 주에는 한독수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독수 하고 그렇다면 다음 주는 안 되니까 결국은 3월 말로 되는 거고 예. 저는 그 과정에서 더 밀릴 수도 있다고. 제가 보니까 그 지금 평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결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평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평의와 판결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근에 임명된 순서대로 이제 입장을 밝힌대요. 그래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정정미, 김영두, 이미선 재판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제 그 문형배 행백군께서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평의를 통해서 수차례의 평의를 지금 거치고 있고 아마 오늘도 하겠죠. 매일 한다고 하니까 평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그런 상태에서 각자 잠정 결론을 가지고 이제 판결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판결에 들어간 뒤에는 의견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그 판결 절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판결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평의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려서 지금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그게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데도 또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고요. 여전히 선고를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19일 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야말로 2주라고 하면 이미 됐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문제를 처음에 푸는 그 과정을 봤을 때 헌재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 않았습니까? 네. 뭐냐면 그 내용을 더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킬 때 우원식 의장이 월권을 해서 151이냐 200석을 했을 때 본인들이 그냥 151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헌재 주석서에 따르면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 자리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총리지만 대행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기일에
그게 김영두 재판관이었거든요. 네, 예. 김영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결론에 할 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이 있는데 이걸 빨리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결론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 비겁한 거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옴으로써 여러 가지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그거를 미룬다는 거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헌재를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어떤 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논평이 그거였습니다. 헌재 버릇없는 그 민주당의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내는 거다. 근데 그게 1월 초에 냈거든요, 제 논평을. 근데 3월 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2달 동안 묵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본다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헌재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냐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곧 송도에 꽃이 피겠어요. 송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교라든가 외교가라든가 혹은 미국 정부에 들려온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한국에 지금 대화를 하고 싶어도 카운터파트가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정말 비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헌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들이 비판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본인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그것이 어떤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강한 압박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말씀하신 그걸 나중에 취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 그 권한쟁의 심판 그것도 이제 같이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덕수 이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재판은 정말 결론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절차를 두고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건 너무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것이 삼척 동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빠르게 처리를 해서 탄핵 재판과 별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아무도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빠질지는 걱정을 안 하고 오직 자기 안위 우리 조직의 안위 혹은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길게 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일본은 미국과 완전히 결탁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관세에서 피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왜 너희는 우리한테 4배나 높은 관세를 올리고 있느냐로 주장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꼬투리에 잡혀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헌재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민주당 헌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그 판결은 정말 빨리 나오는 것이 정말 이 국민 모두에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선고 늦어지는 거 이거 김정은이는 좋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고 통수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몇 달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은 지금 전략 핵 잠수함 건조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그저께인가요? 탄도미사일을 또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어요.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도발이거든요. 황해도에서 발사를 해서 서해로 날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그 군사협력단이 와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월 초쯤에.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나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 이재명 대표도 근데 답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26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2심 선거법 재판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거법 재판 26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금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도보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일단 했고 15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또 도보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8.7km 행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변인 많이 왔다 갔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들이 이제 약자의 어떻게 보면 단식이나 어떤 거리에서의 어떤 집회는 약자들의 어떤 아쉬운 뭔가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건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사실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과 예. 헌재 판결은 전혀 전혀 의미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8대0을 자신한다고 하면서 네. 이렇게 초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대표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당신은 무죄고 헌재 대통령은 8대0으로 이제 인용될 겁니다.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악은 이재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접수해서 여서야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중도로 못 나가잖아요. 이번에도 뭐 우클릭 한다고 쇼하다가 예.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정상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네.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야지만 본인이 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의 꿈이 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탄이에요. 그래서 대표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뭐냐?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중단시킬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끝나면 이게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럼 끌려가겠죠. 그럼 예.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예. 그냥 제가 그냥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야당 대표로서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왜 줄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딱 본인 한 명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뭐 국민이다 민생이다 뭐 경제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일 뿐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위헌 심판 제청을 그렇죠. 추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선거법 2심 선고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6일이니까 13일 앞두고 있네요. 이거 맞습니다.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 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을 했다는 건데 네. 이거 그러니까 뭐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이걸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주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냥 뭐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지는데 아까 우리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헌재가 비겁하다. 네. 이재명은 이제 비겁하고 플러스 뻔뻔하고 진짜 뭐 나쁘다고 하기에는 좀 그 이상인데 뭐라는 표현을 좀 여기 또 예. 고품격 예.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 마음을 다 담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얼굴에 맞게 고급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아니 저는 진짜 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답답하죠. 대본에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그 대변인 같이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쪼잔하다, 겁먹었다, 뭐 다양한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저 원희룡 전 장관 워딩이 제일 좋았고 제가 가져왔는데 온갖 술수로 재판에 지연시켰던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수법이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좀 했더라고요. 창원 간첩단 사건 우리 보좌관님은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들의 수법 어떤 식으로 재판에 지연시켰는지. 일단은 뭐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동을 했습니다. 네. 뭐 판사 교체, 아하. 일단 재판부 교체를 예.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을 했고요. 예. 변호사 총 사임. 이러면 또 이제 변호사를 또 새롭게 선임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증거 채택 하나 다 이제 거부하고 또 진술이 또 달라지면 또 새로운 진술자를 데리고 오고 하면서 1심 재판만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원 간첩단 재판이 결과가 나오는데 한 3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사실상 활개를 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네, 무죄를 주장했어요. 무죄를. 예. 네. 그리고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위헌 법률 신청을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예. 본인도 어떤 게 위헌인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대목이 위헌이고 예. 어떤 대목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법원에 받아들여질 텐데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위헌 법률 심판을 넣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시간 끌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원 간첩단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창원 간첩단만 그렇게 했느냐? 제주 간첩단 사건 똑같이 했습니다. 청주도 그렇고. 예. 그리고 청주 간첩단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12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 예.
그 민노총 간부가 한 4,000페이지가 넘는 그 김일성이라든가 주체상 찬양 서적을 가지고 있고 그 서적을 또 자기 동료들한테 줬는데 그게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네. 이제 검찰이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 판결 대법원에서 무죄가 떴어요. 그게 12년 만에 무죄가 뜬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보면은 특히나 이 이적 관련돼서 혹은 이제 그 북한 관련된 그 범죄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수사할 때 지나치게 그들의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의 국가 전복을 기도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나치게 그들한테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에 3년이면 옛날에 이병열차 안에서 3년이란 그 아니, 3년이 그 엄청난 시간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싶은 게 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울산 선거에 그 예. 개입한 사건 그 어떻게 보면 함영 선거였지 예.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4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황운하는 본인의 어떤 첫 번째 그 국회 임기를 다 끝낸 겁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최강욱 역시도 아우. 최강욱도 본인 임기 시작할 때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임기 끝나기 한 3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인가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무려 4년 동안 그 사람은 국비를 그 국가로부터 그 국민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정치 행태를 보여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건 국민의힘과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우클릭했다가 좌클릭하고 있다. 오늘 이 기사 많이 나왔어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나왔는데 어제 20대 민생의제라고 민주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20대 민생의제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보수 언론이 아닌 중도 좌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언급해 볼 만한 부분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주택 임대 4년이 아니라 10년을 보장한다. 한 번 전세로 들어오면 10년 간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무식한 사람들이 이념의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장으로 해서 본인들의 이념적인 생각들을 다 투영을 했습니다. 예. 그때 나왔던 게 뭡니까? 52시간제. 52시간. 그다음에 또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 뭐 탈원전. 그러면서 그때 임대차 예.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그래요. 다 잘 살자고 하는 거다. 약자를 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근데 임대차 3법을 통해 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세입자도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네, 너무 맞아요. 올라버린 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2년 동안의 계약을 놓는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살 수 있겠다고 한다면 네. 이 사람 입장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세입자 입장에서 오래 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매물이 100개가 있는데 전세 매물이 100개가 있는데 갑자기 매년 2년마다 100개씩 이게 나왔다가 50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그게 경쟁적으로 오를 그렇죠. 수밖에 네. 없죠. 경쟁을 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내가 이득을 못 보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올 때 더 올리겠죠. 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더 올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물 물건 이른바 물건이 적어지면서 경쟁을 하다서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결론이 났어요. 원래는 1년이었습니다. 예전에 1년인데 그게 2년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바뀔 때 너무 문제가 커서 민주당에서 임대차 그 갱신을 할 때 똑같이 사단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사단이 났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역할을 두고 굉장히 컸죠.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물건 네. 집값도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 있어서의 원흉이 그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계엄 때 그 진보당의 윤모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무한으로 하는 무한 갱신 청구권을 냈어요. 근데 계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당 계엄 때문에 내란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차분하게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건 사회주의 요소다. 네. 아니 내가 집주인인데 왜 일방적으로 저렇게 되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엄청 이걸 문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이게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10명이 동의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없앴어요. 네. 그냥 드랍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가지고 또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이 되게 위험한 거 뭐냐, 이재명이 위험한 거 뭐냐, 표가 될 것 같으면 뭐 우클릭 좌클릭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머릿속에 깔려있는 이 신념이 자체가 이게 경도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공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은 이렇게 따라올 것이라는 그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세상은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 다단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집권하면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는 어떤 내심을 드러낸 행위다. 그렇게 보죠. 이거 2030 세대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비슷한 세대들은 집을 구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뭐 전세로 처음에 이제 살림을 시작하면서 결혼하면서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이거 전세 관련해서 특히 이제 겨우 집장만을 했는데 전세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제 전세를 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거 10년까지 간다, 무한까지 간다. 이건 굉장히 본인들이 봤을 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책 과제를 보니까 또 그거예요. 그 지역화폐를 정책 과제 1호로 또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이번에 편성할 때 2조 원을 투입하자 이번에 그런 제안이 담겼고 주 4일제 법제화 등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등등도 담겼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있으니까 혼선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대선 공약 이런 게 아니라 나 그냥 의제일 뿐이다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국힘에서는 이런 이슈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사실 처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것저것 막 던질 때 예. 뭔가 국민의힘에서 대응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2시간 예외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가 주구장창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도망간 거죠. 런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가지고 우기고 있는데 예. 이 52시간제를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하면서 사실상 반도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일본과 특히 중국, 대만 얼마나 뛰어갑니까? 날아갑니까? 그렇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뛰고 싶으면 뛰게 해라. 빨리 걷고 싶으면 빨리 걸어라. 하지만 걷고 싶고 그냥 가만히 놀고 싶을 땐 내둬라. 다만 발목은 잡지 마라. 근데 지금 발목 잡은 게 누굽니까? 삼성을 해체시키겠다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6개의 기업을 만든다고 하고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70%는 뭐 하고 30%는 국민들 좀 만들어내고 만드는 데 있어서 발목이나 잡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고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뭔가 이재명이 뭔가 쏟아내는데 국민의힘이 뭐 하느냐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동무대거든요, 이재명이. 근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으니까 직무 정지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그게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지금은 잠룡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얘기가 지금 무게감이 덜 실려요. 근데 이재명 본인의 말에 본인이 결국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냈더라. 왜냐, 모든 정책, 모든 말은 정책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말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클릭 좌클릭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본질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